오늘은 여진 이야기입니다. 1019년 2월 1일 날 고려에 귀주 대첩이 있었고 그 이후 100년 정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 평화는 고려가 거란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주 대첩 1년 뒤에 1020년에 고려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 조공 관계를 복원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거란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거죠. 자, 그 결과 100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평화가 1100년대, 그러니까 12세기에 들어가서 깨지게 됩니다. 고려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중국 대륙 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여진족이 흥기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거란에서 여진으로 세력이 교체되는 대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 여진은 그 이전에 한국사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종족입니다. 한국사에서는 그 전에 숙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고 음루, 물길, 말갈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자, 말갈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발해죠. 이 발해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세운 나라이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죠? 말갈은 이렇게 발해 건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해가 망하면서 말갈도 자기 나라를 잃은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거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말갈이라는 이름에서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진이 역사상 등장하는 것은 거란의 통치를 받는 시기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진이라고 읽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여진이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한자로는 여진 이렇게 쓰지만 당연히 중국 발음으로 읽거나 자기들 발음을 한자로 음사한 거겠죠. 자, 이 소리는 남아 있습니다. 주루첸이에요. 주루첸을 한자로 여진이라고 썼고 우리는 여진이라고 읽고 중국 사람들은 뉘첸 요 정도로 읽습니다. 여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주루첸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이 한족이 아닌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진이잖아 그러지만 여진 그러면 이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작 너희들 여진인지 그러면 여진이 뭔데? 그러겠죠. 거란도 그랬잖아요. 키타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거란이 됐다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진도 주루첸이라고 하는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워낙 여진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이 강의에서는 그냥 주루첸이라고 하지 않고 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여진족이 갑자기 세력을 통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란 제국 말기에 그러니까 12세기 초쯤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해서 세력을 키우는 일이 생깁니다. 여진에 완안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완안부 출신의 아쿠타라고 하는 사람, 한자로는 아골타 이렇게 쓰는데 여진말로 읽을 때 아쿠타 이렇게 읽죠.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 자, 이게 등장하는 건데 나라 이름이 왜 금이 되었느냐 하는 이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완안부가 처음 일어난 그 지역, 그것이 숭화강 지류의 아르추카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아르추카라고 하는 요 이름이 여진말로 금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발원지 아르추카를 한자로
옮겼을 때 금이 됐고 나라 이름이 금. 앞에다가 큰 대자 써가지고 본명은 대금 이렇게 건국을 했다는 겁니다. 아루추카, 여진말로 금, 그래서 금나라. 자, 이런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금수원이 있었다. 아르추카가 금수잖아요. 이 금의 이름을 갖는 강의 수원이 있는 곳, 여기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금나라 역사책입니다. 금사에 보면은 다른 설명이 또 있어요. 이거는 금나라를 세운 아쿠타가 직접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정해놓고 아쿠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멸망시킨 거란은 강철을 나라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그때 이 거란이 강철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은 강철의 그 견고함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강철은 견고하지만 결국에는 변해서 망가지고 만다. 하지만 오직 금은 변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금이 우리가 멸망시킨 거란의 그 강철보다 더 우수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금을 나라 이름으로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아쿠타가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은 흰색인데 우리 완안부는 흰색을 숭상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으면서 우리 이제 금나라 대금이라고 할 거야라고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르추카가 여진말로 금이기 때문에 금나라라고 했다는 설명 하나와 거란의 강철보다 우수한 금을 나라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아쿠타의 설명과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인데 아쿠타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허점이 있어요. 거란과 강철이 무슨 관계에 있지?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쿠타는 우리가 거란보다 더 좋은 나라 이름을 가진 거야 라고 하는데 거란은 강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진이 거란보다 고귀한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지금 봐서 역시 아르추카 이 여진 말 때문에 금나라가 이름이 지어진 거야 라고 지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진은 그 이전의 다른 유목 국가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거란, 또 그 이후에 몽골, 또 그 이전에 뭐 흉노부터 돌궐, 위구르 여러 그 유목 국가가 있는데 다들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었어요. 거란은 고려와 관계가 있었지만 그 이전의 유목 국가들은 고려와 직접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진은 우리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등장한 지역이 흉노나 돌궐이나 하는 것들은 전부 중국의 서북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멀었죠. 여진은 중국의 동북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곳에서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숙신이든 말갈이든 전부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은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청나라 때 쓰여진 만주원류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금나라 시조가 신라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금나라 시조는 본래 신라에서 와서 완안씨라고 불렀으므로 그 부족을 완안부라고 한 것이다. 자, 이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신라 왕은 성이 김씨이니 금나라 먼 조상이 신라에서 나온 것이다. 그 김씨와 나라 이름 금,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글자잖아요. 신라 왕의 성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금나라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만주원류고에 나온 거예요.
신라왕은 김씨성을 수십 세 동안 이었으니 금나라가 신라로부터 온 것이 의심할 바가 없다. 건국할 때 이름 금 역시 여기서 취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역사 금사지리지에 그 나라 안에 금수원이 있어서 아르추카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나라 이름을 삼았다고 한 것은 역사가들이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르추카서를 직접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월유고에 따르면은 신라의 김씨가 금나라 시조가 됐기 때문에 금나라가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설명 믿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금나라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뒤에 여진족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고 후금이라고 하고 이것이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의 이 나라 이름을 세웠다는 이것과 만주월유고는 무려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애신강라의 존재입니다. 애신강라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성씨가 애신강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이름이고 성이 애신강라여서 애신강라 누르하치 성명을 이어서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신강라에 신자하고 라자가 있잖아요. 애신강라, 이거 신라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꼭 무슨 퍼즐 맞추기 같은 이런 그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한문을 쓴 사람들이 일단 아니에요. 여진족은 한문이 자기 문자가 아닙니다. 여진족은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문자도 있었어요. 자기 말. 애신강라 씨가 아니라 이 애신강라는 뭐냐면 여진어로 아이신지오로라고 하는 여진말을 한자로 음사를 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음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사랑의 자, 세신자, 깨달을 각자, 망라, 비단, 라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리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신강라라고 쓰고 아이신지오로라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나라 황실의 조상이 신라에서 왔다. 이 애신강라는 청나라 태조의 그 성이라고 한 거니까 청나라 황실의 조상이 신라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금나라 시조와 청나라 황제는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같은 여진족이라고 하더라도 금나라 시조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 후손들이 청나라 황실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성씨가 이렇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누르하치는 자기가 금나라 황실의 후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신지오롤은 뭐냐? 아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어로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 그리고 본래 있던 성씨는 지오로예요. 그러니까 지오로 누르하치. 요것이 성명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 우리 집안 지오로는 다른 지오로시들과 구별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황금이라는 뜻의 아이신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황금의 지오로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애신강라, 아이신지오로 이것은 신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한 겁니다. 동양사 하는 구범진 선생의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청나라의 역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 앞에 만주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재밌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진족하고 우리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얽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록이 아니라 금나라 쪽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사에 보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이 한보인데 한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고려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사람이 만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쭉 몇 대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이 금나라를 세웠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쪽 기록이 아니라 금나라 쪽 기록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한보라는 사람. 자, 이거 가지고 정말 적지 않은 연구가 있습니다. 금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신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어요. 고려 사람이 왔다, 신라 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연구를 그냥 쫙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고려 사람이 간 게 맞다. 둘째, 신라 사람이 갔다기보다는 후삼국 시대 고려 사람이 간 거다. 자, 우리는 후삼국 그래서 위에 고려가 있고 남쪽에 후백제 있고 신라가 있고 이런 걸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그냥 신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북쪽에 있었던 고려에서 왔는데 그냥 이거 신라 사람이 온 거야 라고 기록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 직접 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이 고려 사람이냐 아니면은 후삼국 시대의 고려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안 갔다. 우리는 우리고 여진족은 여진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이렇게 여진에게도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진족도 지금 중국의 만주족인데 이 만족들도 똑같아요. 백두산이 자기들의 영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과 연결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여진족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요 한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금사, 금나라 쪽 기록에는 한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정작 고려 쪽 기록에는 그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나라 시조가 고려에서 건너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이 다를 뿐인데요. 고려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버전인데요. 첫 버전은 뭐냐면 아쿠타가 황제를 칭하면서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했다라는 요 사실을 기록한 고려사 기록 가운데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해가지고 소문을 기록해 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들었다는 이런 식입니다. 옛날 우리 평주의 승려, 평주는 지금 황해도 평산인데요. 이 승려 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 땅으로 도망쳐 들어가 아지고촌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금나라의 선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금준이라는 승려의 후손이 나중에 금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버전,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금준이 아니고 평주의 승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김행이라는 승려의 아들 김극수가
처음에 여진 땅 아주고촌에 들어가서 여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고울태사라고 했고, 고울태사가 활라태사를 낳았고, 활라태사는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장남이 행리발이고 막내가 영가였다. 영가가 지혜와 용맹이 가장 뛰어난 민심을 얻었다. 영가가 죽자 행리발의 장남 오화속이 그 지위를 계승했고, 오화속이 죽자 동생 아쿠타가 그 자리에 올랐다 해가지고 금나라 황실 선조의 족보까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누가 금나라 그 황실의 선조가 되는 거죠? 김극수. 또 다른 버전은 승려 금준. 한보가 아니죠. 자,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전해오는 이 서로 다른 이야기에 모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승되면서 서로 다른 옷을 입는 바람에 이름이 달라지게 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이야기는 고려 사람들도 믿고 있었고 금나라 사람들도 믿고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건데, 믿었다라는 것과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근거가 없더라도 서로 믿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나라 선조, 금나라 황실의 선조가 고려 사람이었다 하는 요 믿음은 좀 더 근거를 찾아서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실을 금나라 사람들은 정말 믿고 있었어요. 금나라를 세운 다음에 금나라 황제들이 고려에 국서를 보낼 때에도 그 말을 드러내고 합니다. 1117년에 금나라 임금 아쿠타가 고려에 국서를 보냈을 때, 이것이 금나라에서 고려에 이제 정식으로 국교를 맺자 해가지고 보낸 국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한쪽 지방에 끼어 살면서 거란을 대국이라고 하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섬겨왔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금나라를 세운 황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금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믿었으니 고려 사람이 여진족을 또는 금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진족은 고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서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고려가 위에 있고 여진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하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그 관계를 보면 그 믿음과 현실이 일치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현실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말갈로 불렸던 이 사람들이 요동반도 쪽으로 강제 이주를 합니다. 서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란 호적에 편입이 되는데, 이렇게 거란 호적에 편입이 되어서 거란의 지배를 직접 받게 된 여진을 숙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익은 여진, 뭔가 교화된 여진, 순화된 여진,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고 훨씬 더 동북 쪽에 만주에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란의 통치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여진이라고 해요. 날여진이라는 뜻이겠죠. 숙여진, 생여진, 이것은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한 여진은 숙여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여진은 생여진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건데, 어쨌거나 숙여진, 생여진 가운데 고려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당연히 생여진입니다. 숙여진은 거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여진은 고려가 직접 관계를 갖게 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유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고려 입장에서 볼 때는 평안도 쪽 서북면 압록강 쪽에 있는 여진이 있고 동북면 저쪽 함경도 두만강 쪽에 있는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좀 달랐어요. 자, 생여진 가운데 고려가 볼 때는 서여진과 동여진이 있는 건데 서여진은 고려가 이쪽으로 국경선을 계속 북상시켜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고려가 건국될 때 청천강까지 갔다가 점점 더 올라가서 강동 6주를 확보하면서 압록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희가 소선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여진이 그 사이에 살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란으로 직접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땅을 고려 영토로 인정을 해준다면 거란과 관계를 맺는다. 거란에 사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청천강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그 지역에 여진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고려 영토로 편입이 된 겁니다. 자, 이때 거기 살고 있던 여진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곳으로 쫓겨나거나 그 지역에 그냥 살면서 고려 통치 아래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고려의 서쪽 서여진은 비교적 쉽게 고려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함경도 두만강 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쪽으로 고려의 국경선이 올라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여진족은 그 지역에 그냥 살면서 고려와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여진족에게 고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이걸 얻기 위해서는 고려와의 무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그 무역을 쉽게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와가지고 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이 말이 안 먹혀들면은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주로 동여진 쪽에서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여진 쪽 자료는 주로 내투했다, 와서 투항했다라든지 내조했다, 와서 조회했다든지 또 토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진에서 나는 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말이라든지 또 뭐가 있냐면 담비가죽, 또 사금 이런 거를 고려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바꿔가는 이런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동여진하고는 가끔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는 했는데 고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여진, 동여진을 모두 고려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게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냐면 황제국 고려를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황제국이 되려면 이 황제국의 아래에 있는 황제국을 상국으로 받는 번국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여진과 서여진을 동번, 서번 이렇게 불러가면서 고려 황제국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동서여진에 대해서 이런 나름 회유도 하고 또 싸움을 걸어오면 그걸 진압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동여진과는 가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투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양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를 타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진 그러면은 보병이거나 또는 말 타는 기병을 생각하는데 여진 수군이 있었던 겁니다. 배를 타고 해적이 되는 여진이 있었다. 자, 언제냐면 1011년에 동여진 100여 척이 경주를 침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011년, 이거 해도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고려가 거란의 2차 침략을 받아서 현종이 개경을 벌이고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겨우 개경에 돌아가는 게 바로 이때예요. 고려가 그 난리 북새통의 어수선한 틈을 타고 동여진이 배를 타고 경주를 침략했는데 그때 배가 무려
100척이 넘었다는 거죠. 어때요? 이 여진 그러면 아주 소규모의 그 좀 부족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다음에 동여진이 청하연, 영일현, 장기연을 침략했다. 청하연은 경상북도 흥해, 영일현은 경상북도 포항, 장기연도 역시 포항. 경주, 흥해, 포항, 동해바다를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경상도 해안까지 여진 해적이 출몰을 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동여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거란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가 북쪽에 성을 쌓아요. 그런데 그 성이 대체로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느냐면 동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함경남도 지역에 성을 쌓게 되는데 이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거란의 재침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거란을 막으려면 서북쪽, 평안도 쪽에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을 함경도 쪽, 동북면 쪽에 쌓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진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쌓았던 성을 쭉 연결을 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천리장성이 되는 거예요. 자, 천리장성은 거란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죠. 여진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진이 일본까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일본사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일본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는 좀 뭐하고 적어도 한 번 있어요. 그 한 번이 뭐냐면 1019년 일본 그 연호로는 간린 3년인데 이때 여진 해적이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쓰시마와 규슈를 노략질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일본 교과서에서는 도의의 침략이라고 해서 크게 설명을 해요. 도의. 자, 이 도의가 바로 여진인데요. 자, 그런데 일본 쪽 기록에 좀 이 상황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쓰시마와 규슈를 침략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약탈을 했겠죠. 약탈을 하고 거기 사는 일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이 여진 해적의 배를 고려군이 원산 앞바다에서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끌려가던 일본인들을 구출해서 일본으로 송환한 일이 있어요. 자, 송환의 방법은 자, 원산에서 이 일본인 포로들을 전부 어디까지 고려해서 데리고 가느냐면 김해까지 데리고 가고 일본에서 김해에 관리를 파견해서 자기들 그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을 했다는 건데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포로의 보고가 지금 일본 측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규슈 북부와 쓰시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의에게 잡혀 해적선에 실린 채 고려로 향할 때까지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포로가 되어 약 20일이 지난 5월 중순경 고려의 병선 수백 척이 나타나 도적을 물리쳤습니다. 바다로 내던져져 표류하고 있던 우리들은 고려 배에 구조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여 명이 역마를 제공받아 김해부로 향하는 도중에 역마다 은식기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대우는 최상급이었습니다. 고려 관리는 우리를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 한 달을 김해부에서 편히 지냈고 귀국 시에는 1인당 백미 3말과 말린 생선 30마리 그리고 술을 지급받았습니다. 고려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심지어 인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고려는
일본과 정식 국교를 맺고 무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는 아마 이 일본인 포로를 일본과의 외교를 틀 수 있는 하나의 그 지렛대, 이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는데 결국 그 뜻은 이루지를 못했죠. 자, 어쨌거나 일본 쪽에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진이 만만한 부족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고려 병선 수백 척이 나타나. 고려는 수군이 세운 나라예요. 고려태조 왕건은 수군 장군이었습니다. 궁의 부하일 시절에 왕건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후백지 견훤을 공격한 일이었어요. 해상강국 고려, 우리가 잊고 있는 고려의 이미지 하나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대체로 고려 사람들은 여진을 좀 아래로 보고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고려 태조가 조서를 내려서 북번 사람들은 사람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다, 인면수심이다, 이거죠. 배고프면 찾아왔다가 배부르면 가버리고 이익만 보면 부끄러움을 잊는다. 지금은 비록 복종하고 섬기지만 그 향배가 일정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들이 지나다니는 주진으로 하여금 성 바깥에 객관을 지어서 응대하도록 하라. 성 안으로 들이질 말아라. 자, 이런 건데 이 쓰인 말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인면수심.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잖아요. 고려는 여진을 그렇게 보고 있었고 반대로 여진은 고려에 대해서 어떻게 봤다고요? 부모의 나라. 누가 봐도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2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200년 동안. 고려 전기 200년 동안 이런 관계가 이어지다가 그 여진이 갑자기 강성해진 겁니다.